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비싼 집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과연 세금이 폭탄이 될까요?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제3인터넷은행의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후보인 네이버는 정작 국내 대신 해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여야의 극적 타결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CN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 뉴스플러스 김혜영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이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부담 수준은 미미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고급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 일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5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한남동에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112가구 중 39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세무서가 있든지 변호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의논하실 것 같아요. 50억 밑에 정도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부대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납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에 270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이 회장이 1주택자일 경우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를 올해보다 5,40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이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10년 넘게 공동주택에 비해서 지금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순간에 이렇게 좀 상승한다고 해서 이걸 세금 폭탄으로 보기에는 이번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시발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 3년 사이에 1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폭등을 했는데 종부세는 1,100만 원에 불과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지금보다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비싼 집은 세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건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선 서울에선 20채 남짓에 불과한 공시가격 100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이 세금 폭탄에 맞을 거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들 극소수 초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평균적인 단독주택들도 과연 세금 폭탄이 맞는 것인지 오늘은 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대체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네. 자, 현재 정부는 이 부동산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 동안인데요. 이 기간 중에 우리 집이 공시가격을 확인했더니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의 이 대지 면적 126제곱미터 이 단독주택의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 CG에 나오고 있죠. 자, 이 주택은 현재 매매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 알아봤더니 9억 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45% 수준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세랑 공시가격의 차이가 상당하네요. 20억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가량이라니 그런데요. 그렇다면 세금도 그만큼 덜 내는 게 될 텐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얼마나 내고 있나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세에다가 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에 붙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선 이 종부세를 계산을 해보면, 자, 준비한 표를 잠깐 보시면요. 아까의 그 주택입니다. 이 공시가격이 9억 300만 원짜리 이 단독주택이니까 이 1주택자 공제액인 9억 원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해서 이에 맞는 이 세액을 적용을 하면 1년에 12,000원가량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농어촌 특별세 20%를 더하면 2,400원인데요. 1년에 내는 세금은 14,4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경우에는 이 9억 원이 살짝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살짝 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세금을 내는 거고, 9억 원 이하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재산세의 경우에는, 자,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자, 공시가격 아까 말한 대로 9억 300만 원인데 이 재산세의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입니다. 아까 이 종부세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에 과세 표준을 따져서 세율을 곱하면 216만 원가량의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에서 누진 공제액 63만 원을 차감하면 1년의 재산세로 153만 7,200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모두 합쳐서 155만 원가량을 1년에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함께 알아봤는데 시가 20억짜리 주택에 1년에 내는 세금이 지금 155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사실 155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집 주인은 과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금이 올라가게 되나요?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아까 또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주택의 매매 가격은 20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10억 원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시세 반영 비율이 45%에서 50%로 높이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10억에서 아까 말한 9억 원의 공제액을 빼고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85%를 적용해서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42만 5천 원가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였는데 내년에는 왜 85%를 곱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네. 이거는 정부가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5%포인트씩 높이겠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로 만들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보면 이 주택의 경우 내년에는 농어촌 특별세까지 적용하면 51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산세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177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 집주인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총 228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비교했을 때 73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좀 보면 매매 가격이 20억대 이렇게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년에 기껏 해봤자 1년에 73만 원 정도 세금 더 내는 건데요. 이걸 세금 폭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집값이 비싸고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가격이 5%포인트 정도 오른다고 해서 이 수십억 원의 자산가들이 과연 이걸 폭탄으로 느낄 거냐 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는 이제 공시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세금들이 한 20억, 3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연간 평균 10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고,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일부분만이 세금적인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불 가능한 어떤 소득이라든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과도한 세금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오늘은 공시지과 현실화와 관련해서 이 세금 폭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연 현실화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찬신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제3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와 금융권 모두 네이버를 원하지만 네이버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네이버가 일본과 태국 등 해외에서는 인터넷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성장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규제인 은산분리. 내년 초부터 비금융지력자의 지분율 규제를 34%로 높이면서 지배구조상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기업의 사금고와 현상을 우려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대출의 길을 막았습니다. 인터넷은행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 은행들은 자본의 한계로 사실상 법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장기적인 사업을 고려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산분리뿐만 아니라 풀어야 할 각종 규제도 많습니다. 특히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려면 중저신용자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더욱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 있는 비식별 정보 활용조차 당사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빅데이터의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금융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여러 가지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법들이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모아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축적하더라도 개인 맞춤형 대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금융 플랫폼이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면 중개 알선 행위로 규정돼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사업에 맞게 촘촘히 만들어진 규제 그물망 사이에서 충돌되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저희 스타트업 분위기도 지금 그렇거든요. 다 해외 법인 설립해서 나가려고 하지 국내 상황에서는 규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해관계 충돌하고 악덕 기업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위험 부담이 사실은 되게 지친 거죠, 지난 몇 년간. 반면 일본은 라인과 같은 IT 기업이 금융 분야에서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제를 확 풀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국내 규제 환경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터전을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데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열렸던 환노위 간사단 회의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던 산안법이 연내 처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사고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 개정안인 산업 현장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여야는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히면서 책임 소재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부안보다는 후퇴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야는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모두 법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양발 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청과 하청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 높여 책임을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에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 측 개정안에는 벌칙 규정을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는 무산됐습니다. 특감반 논란으로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 여야가 극적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산업 현장의 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여러분은 제로페이 결제해 보셨나요?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적다는 불만만큼이나 이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용하기가 왜 어려운 건지 이하라 기자가 직접 해봤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보려 제로페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나 직원 중 선택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소비자는 쓸 수 없는 가맹점용 앱인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을까?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들의 기존 결제 앱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안내만 뜹니다. 참여기관이 어디인지 찾기 위해 다시 홈페이지를 훑어보니 리플렛이 있습니다. 소비자 이용 안내면에 참여 사업자가 안내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 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그리고 괄호 안에 리브라고 돼 있는 것은 국민은행 고객은 리브라는 특정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브가 KB국민은행의 앱인 것을 알고 있던 기자는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안내만으로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KB스타뱅킹은 1,000만 명이 내려받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앱. 그리고 제로페이가 서비스되는 리브는 겨우 100만 명이 내려받은 보조 앱입니다. 서울시의 안내만 믿고 사용하던 은행 앱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손님들이 매장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이 없어도 편리함 하나만으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각종 페이 서비스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로페이의 현재 서비스로는 이들과 경쟁하기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뉴욕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내년에도 증시가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2분기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 증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늘도 0.02% 오르는 데 그쳤고 장 초반 반등 기미를 보이던 코스닥도 0.32%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증시가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던 대외 변수들이 내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중 무역 전쟁의 해결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증권도 9월 말 이후 코스피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30조 원에서 208조 원으로 9.5% 줄었다며 글로벌 교역 위축이 가시화하면 실적 전망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증시도 점차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 사이클이 내년도 한 4월, 5월 정도면 바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사이클이 2분기 이후 좋아진다라 그러면은 하반기가 조금 낫지 않겠는가요? 2분기 이후에는 경기와 함께 증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중인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호무역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기대가 없는 만큼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 등으로 분기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금리는 계속 오를 전망이고 내년부터 이금융권에서도 깐깐한 가계부채 관리 지표가 도입돼 돈 빌리기가 한층 더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청년 창업 분야와 자영업자, 제조업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일반 금융 소비자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훈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 파산 때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일반 금융 소비자와 더 가까워집니다. 예보는 내년 차고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가 잘못 이체한 돈도 보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은행에 신고된 차고송금 사례 9만 2천 건 중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5만 2천 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계좌이체 때 송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느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신청하면 예보가 이 돈 대부분을 먼저 지급해주고 소송 등 복잡한 회수를 대신해줍니다.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대출 조건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이 되면 은행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개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소비자들이 알지 못해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기회를 놓치거나 굳이 상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지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클린 보험 시스템이 도입돼 보험을 권유한 설계사가 믿을 만한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불안전 판매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가 보험 회사별로 돼 있어 정작 내가 만난 설계사의 신뢰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클린 보험에는 설계사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불안전 판매율과 계약 유지율 등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억 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인원은 4,515명으로 전년보다 25.3% 증가했습니다. 금융소득 5억 원 초과 인원은 2016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양도자산 건수는 총 113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6.6% 늘었습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59만 9천 건, 주택이 27만 9천 건, 기타 건물 7만 8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토지는 9% 늘었고 주택과 기타 건물은 각각 0.6%, 5.4% 감소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10년 가까이 개인 물품 밀수에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오늘 공개한 수사 및 검찰 결과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자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등 한진과 세 모녀의 밀수 행각은 2009년 4월부터 의혹이 불거진 올해 5월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26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세관이 이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면세점 구매 실적 등을 분석해 파악한 결과 해외 명품과 생활 명품 등 밀수품은 1,061점으로 1억 5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또 2013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30차례에 걸쳐 대한항공이 수입하는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들여온 가구와 욕조 등 물품도 132점에 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기재했습니다. 해당 지점은 물품을 받으면 이를 대한항공 소속 사무장에게 건네 국내로 반입하거나 부피가 큰 물품은 위탁수화물로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인천공항에 근무한 세관 직원들이 장기간 수백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들의 밀수 행각을 돕거나 눈감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범죄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위분식회계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치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시행세칙상의 심리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정 기준을 개정해 고위회계부정은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무제표 주요 사항에 대한 회계법인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 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LG U+가 국내 최초로 무선으로 자유롭게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터블 IPTV U+TV 프리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셋톱에 설치된 IPTV 플랫폼을 이동형 TV에 탑재하면 기가 와이파이 환경을 통해 안방과 거실, 부엌 등 집안 어디든 기존 화질 그대로 IP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 렌터카가 내년 친환경차 장기 렌터 대상으로 전기차에서 수소 전기차로 확대하고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품은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의 계약 기간 동안 기아차 니로 EV,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 등을 이용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타던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서 작업자의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인 클로이 스투봇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웨어러블 로봇의 약점인 불편한 착용감을 개선했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입니다. 농심이 김밥과 도시락 등 즉석식품과 곁들여 먹기 좋은 미니컵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용량이 일반 컵라면의 절반 수준이고 얇은 면을 써 조리 시간도 2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산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